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주제는요, 법 왜곡죄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얘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 역시 법 왜곡죄가 있어야지 이 판사들의 전행, 아니 검사들의 이런 정치질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검사들이 증거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다든지 조작된 증거를 내놓는다든지 혹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진술을 만들기 위해서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구속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킨다든지 또는 검사들이 회유를 위해서 또는 협박을 위해서 이 수용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을 무단으로 불러낸다든지 또는 괴롭힌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참 많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유동규 얘기를 하면서 참 나쁜 놈이다 하지만 유동규 같은 경우에도 진술을 뒤집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동규의 그 재혼한 그 동거녀가 있죠. 예, 재혼 부인. 이 재혼 부인을 검찰이 검찰청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유동규와 나란히 앉혀놓고 조사를 합니다. 뭡니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거잖아요. 위협을 한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네가 금쪽같이 아끼는 이 어린 마누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뭐 이런 협박인 거잖아요. 이런 짓을 막으려면은 방법은 법 왜곡죄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법 왜곡죄가 참 진행이 안 됐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 왜곡죄 관련 법안이 제출이 됐었습니다만 끝끝내 처리가 되지 않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 왜곡죄의 입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사위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엉터리 재판을 했던 판사, 검사들 이제 싹 다 죽었어. 적폐 판사들, 정치 검사들 이제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엉터리 재판 판검사 처벌 법 왜곡죄 법사위 심의 시작입니다. 자, 법 왜곡죄. 늘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 왜곡죄는요, 판사나 검사나 경찰관이든 이들이 증거나 증인이나 진술을 왜곡하거나 또는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확실한 범죄 행위를 기소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봐주기 기소라든지 별건 수사라든지 증거의 왜곡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법과 이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희한하게 갖다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라면은 지금 선거법 재판이 딱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김문기를 잘 몰랐다라는 한마디, 이 한마디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걸 기소를 합니까? 이런 짓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법 왜곡죄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법 왜곡죄가 드디어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국회 법사위는 법 왜곡죄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가 상정이 돼서 심의를 거쳤고요. 일단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1법안심사 소위로 넘겼습니다. 근데 제1법안심사 소위는요,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이것이 약 한 달 또는 길게 갈 경우 두세 달 정도 뒤가 되면은 법안심사 소위 심리를 마치고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라오게 되면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로 갈 수 있죠. 빠르면 두세 달, 길면 5달 정도 안에 법 왜곡죄가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하지도 못했던, 다루지도 못했던 이 법 왜곡죄의 신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건태 의원과 장경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토의를 마쳤습니다. 국회 법사위 토의를 마치면은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안심사 소위를 가게 되는데, 법안심사 소위에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뭐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청문회까지도 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길게 잡아도 6개월 정도면 법안심사 소위 1소위를 마치고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검찰의 봐주기 기소나 과잉 기소나 사실 왜곡, 증거 조작, 별건 수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 절차를 지 멋대로 진행을 한다든지, 판사가 멀쩡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판사가 검찰의 전횡을 그냥 눈 감아 준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법 왜곡죄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신자용이니 고형곤이니 뭐 강백신이니 박상용이니 이런 자들의 그동안의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를 갈면서 노려보고 있는 신진우 판사 역시 앞으로는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판사, 검사, 니들 멋대로 법을 왜곡하지 마라는 거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이 다뤄졌습니다. 토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법안심사 소위로 일단 내려갑니다. 빨리 진행되면은 올해 안에도 입법이 가능합니다. 물론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수 없도록 여론전을 해야 됩니다. 법 왜곡죄가 신설이 되면요,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을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검사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거의 유죄가 안 나오는, 처벌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항에 기대어 가지고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습니다. 그리고요, 이건태 의원, 김용민 의원, 그리고 우리 이름부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법사위 현장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시고 다음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이건태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기소하는 경우 등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여 수사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처벌은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와의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님께 대정부 질의 때 질의한 바대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 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이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서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 법 필요하겠다라고
라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수사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고인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한테 유리한 30장만 제출한 거죠. 만약에 이 법의 격조가 있었으면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것이 누군가의 처벌을 부당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했으면 이 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그 검사는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격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그 목적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처벌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법의 내용에 우리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그 법 왜곡죄라 그래가지고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 구성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법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가지고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의된 법안 아닙니까? 지금 법 왜곡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 언제부터 논의됐던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오랜 예.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그 돌아가셨던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그런 죄예요. 법 왜곡죄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닌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유럽에서도 독일 네. 이런 데서도 있는 것을 알고 네, 있습니다. 독일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처벌을 하고 있죠. 법 왜곡죄가 도입됐을 때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짐작하시다시피 공직자들이 조금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본인의 직무를 충실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법 왜곡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급자, 특히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더 이제 문제가 될 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핵심적인 명분,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요? 뭐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변호사 할 때 해보니까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뭐 기억하실 겁니다. 예,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들과 진술들을 조작해냈던 사건인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진행했던 것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었어요. 유성 씨 피의자 당시 피의자였던 유성 씨의 노트북을 압수해 갔습니다. 국정원이 압수해 가서 나중에 우리가 환부 요구를 하니까 환부를 해줬는데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고 줬습니다. 깡통 노트북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노트북에는 분명히 유성의 알리바이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국정원에서 준 노트북은 깡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설업체에 의뢰해서 복구를 했더니 유성의 알리바이가 있는 그 내용이 거기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정도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면서 노트북을 싹 다 지우고 환부를 했다. 이 정도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기존 형법상으로도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만약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네. 문제는 그런 형법상의
범죄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죠. 그런데 유우성 사건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시키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법원에서 대거 무죄 판결했습니다.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예방 목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198조 사항, 검사들의 별건 수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것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해서는 아니 된다, 별건 수사는 해서는 아니 된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공소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죠. 예. 근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는 있는 것도 확대 과장하거나, 또는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축소 은폐하거나, 없는 것을 또 있는 것으로 조작해내거나, 이런 경우는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건 봅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했고 김용민 의원이 유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같은 경우도 조작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이 100건이 넘어요. 재심에서 다 무죄 판결 받고, 그러나 그분들이 다 세월은 감옥 살고 뭐 이래 가지고 그 억울한 청춘을 누가 보상도 못 합니다. 국가에서 손해배상 몇 번 해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도 법 왜곡죄의 취지에 있다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조목조목 잘 짚고 있죠. 이건태 의원이 일단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아니면 있는 증거를 축소 왜곡하거나, 아니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조목조목 짚습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이걸 얘기를 들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죠. 이 양반한테 바로 정면으로 한 방 날립니다. 천대엽 이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런데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 그 걸려들었던 사람들 다 무죄 났어요. 법원이 다 무죄 때렸어요. 라고 한 방 세게 날려주는 겁니다. 더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자, 곽규택 의원이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면 뭐 할 줄 아는 게 없나 봐. 진짜. 맨날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잖아요. 과거에는 맨날 노무현만 물고 늘어졌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예, 김대중 대통령 물고 늘어졌었어요. 옛날에 국가보안법 그 폐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예, 맨날 그 당시 그 민자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유, 김대중이 맨날 국가보안법 간첩죄 이런 걸로 걸리니까 김대중 빼내주려고 그렇게 하는 그 법 개정하자고 그러는 거지. 요렇게 깐족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툭하면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고 툭하면 이재명 방탄을 운운하는 그 이 꼬라지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평민당 총재 시절부터 있었던 겁니다. 민주진보 진영을 괴롭히던 일종의 오래된 그런 논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캐캐 묵은 논리를 쓴다는 것은 이들이 여전히 계속 증거를 왜곡해서 엉뚱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을 풀어주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유동규 보십시다. 제가 며칠 전에도 유동규 얘기를 했죠.
유동규가 총 35억 이상의 뇌물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기소가 안 돼 있고 기소된 부분 역시 검찰이 아주 희한하게 법 적용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법 기술을 부리는 바람에 무죄가 나와버렸다.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예. 자, 참, 이 말하면 입만 아픈데요. 이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가 당해봐야지, 지 형제가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돌려주죠, 한번. 꼭 한번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왜곡해서 지금까지 출세하고 잘 나갔기 때문에 법 왜곡죄가 생기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출세길이 막힌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 김용민 의원이 법 왜곡죄가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었죠. 자, 우리나라에서 법 왜곡죄가 입법 사례에서 국회에서 처음 다뤄진 것은 양승태 시절이었습니다. 양승태가 판결 거래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고 그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 판결이나 강제동원 판결이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내려주고 상고법원으로 바꿔먹으려고 했었다. 그런 의혹 제기됐잖아요. 그때 나왔던 게 사실 법 왜곡죄입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다? 2019년 이때 얘기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2022년에 다시 한번 거론이 된 겁니다. 가장 먼저 이 법 왜곡죄가 거론된 거는 사실은 2019년 김학의 사건 때였어요. 김학의,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이거 누군지 얼굴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핑계를 대서 김학의를 기소하지 않은 사건 기억하시죠? 예,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이거 안 돼. 법 왜곡죄 만들어야 돼 라고 했던 겁니다. 검사들한테는 쥐약 같은 법인 거지. 정치검사라는 이 해충을, 그 해충들을 바로 박멸할 수 있는 너무나도 특효약 아니겠습니까? 살충제 아니야, 살충제. 그러니까 얼마나 질색팔색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법을 왜곡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법을 왜곡해서 처벌받아야 될 죄를 살려준 거. 아니, 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대장동 사건에서 그 조우형 같은 경우에 윤석열 앞에 가가지고 조사까지 받았잖아.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날 사건이 없어져 버렸다며. 그게 뭡니까? 법 왜곡죄에 걸리는 거예요. 정치검사들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더 이상 정치검사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까지는 정치검사질을 하고 누구 말 맞다나 파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번다. 이런 짓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진우 판사 같은 이런 정치 판사 이들한테도 중대한 경고가 되는 그런 법이 될 겁니다. 분명히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애써 증거를 무시한 이화영의 진술이나 김성태의 이런 진술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이 상충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해서 거짓 진술을 일끌어냈다라는 거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유죄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신준우 같은 놈들 우리가 보면서 이를 버득버득 끌었지 않았습니까? 저 자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이제 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김학의가 우리 역사에, 우리 사법제도 발전에 참 영향 끼친 바가 크죠. 김학의 그 출국 금지 사건, 김학의가 태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이규원 검사가 막았던 그 사건에서 이규원 검사, 지금 조국혁신당 가 있죠. 이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의 출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황당한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 중요 범인이 도망을 치려 그러는데 더군다나 그 범인은 검찰이 지금까지 봐줘서 도망 다녔던 그런 놈인데 이런 놈이 도망가는 거를 막았다고 해서 기소가 됐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 왜곡죄인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법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민주진보 진영을 분열시키고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저열하고 저급한 그러면서 아주 치졸한 그런 공작을 벌이는 자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 법왜곡죄 일단 오늘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아마 토론이라든지 심의를 다시 거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를 열 수도 있고요. 청문회를 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까지 제법 몇 달이 소요될 겁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겁니다. 제 예상에는 그래요. 각 단계를 어느 정도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치는 과정을 통과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은 서너 달쯤이라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올해 연말 내년 초쯤이면 우리가 법 왜곡죄를 입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윤석열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11월이 넘어가면은 윤석열은 더 이상 죽은 목숨이라 못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아이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분입니다.